자, 1강 정답팔곡이라는 작품이 나와요. 이 작품 고전 시가 이렇게 3장 6구 45자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연달아서 4개가 나왔어. 이거 장르가 뭐야? 시조. 시조인데 시조가 몇 개 이상 연결돼 있어? 2개 이상 연결돼 있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 연시조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건 연시조야. 어쨌든 이제 고전 시가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고전 시가는 기본적으로 읽을 줄 아는 방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고전 시가가 좀 어렵잖아. 니네 상담할 때 자료 보니까 고전 시가 어렵다고 쓴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고전 시가가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일단 마음가짐 자체가 고전 시가는 어려운 것이라는 마음을 가져. 이거는 뭐 외국어도 아니고 그리고 고전 시가를 통으로 다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 않은 고전 시가가 나오면 현실적으로 풀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학생들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 고전 시가도 자꾸 읽다 보면 요령이 생겨. 그래서 읽을 수 있어. 근데 그 요령을 좀 빨리 주입해 보도록 하자고. 자, 그래서 오늘은 고전 시가 읽는 법을 먼저 시각하자. 고전 시가 읽는 법. 자, 하나씩 가보도록 합시다. 고전 시가 읽는 법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있잖아. 왜 만들었지?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 배웠잖아. 그럼 창제의 목적이 나와. 어리석은 백성이 제 뜻을 말하고자 하지. 하지만 그걸 뭐야?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럼 그 당시에 우리의 음성 언어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의 음성 언어하고 중국의 문자하고 서로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음성 언어에 맞는 문자 언어를 만든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만들 때 문자 언어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의 목소리를, 말소리를 그대로 적고 그리고 적은 글소리를 그대로 읽을 수 있게 만든 거야. 그러면 소리가 중심일까요? 발음이 중심일까요? 소리가 중심인 거야. 그런데 현대국어에는 현대 들어오면서 이때 문자 생활이 많이 많아, 텍스트가 많아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가 형태상 같으면 텍스트 형태가 같잖아. 그러면 어떻게? 같은 글자. 텍스트 형태가 다르면 다른 글자를 인식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소리에서 뭘로 가게 된 거야? 텍스트, 눈으로 가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형태가 다르면 다른 문자라고 생각해. 근데 예전에는 소리만 같으면 형태가 달라도 같은 의미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전 시가를 읽을 때는 형태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발음, 소리에 초점을 맞춰야 돼. 형태보다는 발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 형태보다는 발음에. 그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중세국어에 있는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 자, 예를 들어보자. 이렇게 3개 단어가 있어. 뭐, 이거 어떻게 읽어? 시름. 얘도 시름. 발음 똑같지? 똑같은데 우리는 형태의 기준을 맞춰줬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 이런 거는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지.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무슨 글자지? 이게 무슨 의미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형태를 보지 말고 발음만 보면 시름. 얘도 아레아가 17세기에는 두 번째 음절이면 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얘도 그 당시에 뭐로 읽었어? 시름으로 읽었단 말이야. 그럼 얘네 다 글자가 형태는 다르지만 발음은 다 똑같이. 그럼 얘는 다 어떤 글자, 어떤 의미를 가져?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형태보다는 뭐에 초점을 맞춰라? 발음에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야. 그러면 좀 더 쉽게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봐라. 얘를 하나 더 들어볼게. 이렇게 나와 있어. 그잖아. 이거 그냥 편하게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높이잖아, 높이. 높이는 뭐야? 하이, 높이 이거야. 그런데 형태 보면 높이? 이렇게 읽잖아. 그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고전 시가를 읽을 때 첫 번째는 형태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라? 발음에 초점을 맞춰라. 이거야. 이게 가장 큰 포인트야. 그러면 진짜 쉬워져.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발음은 있잖아. 우리의 발음은 발음하기 어려운 쪽으로 갈까? 쉬운 쪽으로 갈까? 쉬운 쪽으로 가. 그래서 고전 시가를 읽다 보면 발음이 되게 불편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 그 불편하게 되는 것들을 어떻게 좀 편하게 읽을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발음은 부드럽고
편하게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조흔 이렇게 읽으라고? 아니야. 우리 현대국어에서 히읗이 초성에 오잖아. 우리 되게 발음 안 해.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 그냥 조흔 이렇게 읽어. 그러니까 이걸 조흔 그러면 무슨 뜻이지? 근데 발음 편하게 뭐가 돼? 좋은, 하오, 좋다, like 이런 뜻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발음은 부드럽고 편하게 읽는 게 좋다. 이게 이제 두 가지야. 그러니까 얘는 어떤 고전 시간을 대하는 자세적인 측면이었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도록 하자고. 그죠? 자, 세 번째 가봅시다. 고전 시간 읽는 방법 세 번째. 지금 이제 옛날에 쓰이던 이제 문자 체계가 지금 좀 달라졌지? 그래서 어떤 것들이 생기니? 사라진 것들이 생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쓰였지만 지금은 쓰이지 않는 의문들의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세 번째가 사라진 의문의 발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사라진 의문 대표적인 게 뭐 있죠? 뭐 아래야 열인에 나오죠. 자,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아래야니까 사라진 게 아래야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요거요, 요거. 정식 명칭은 아래야. 그렇죠. 아래야. 아래다 쓰는 아인가 보죠. 그죠? 야, 아래야는 어떻게 바뀌었죠?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첫째 음절 맞아요. 그래서 일단 아래야 같은 경우는 첫 음절에서는 뭘로? 아로. 첫 음절에서는 알겠지?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는 으나 우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는 여기서는 뭐? 으나 뭘로? 우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따져보면 이거 뭐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가을이에요, 가을.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어? 그냥 읽을 때 가을 이렇게 읽으면 좀 더 발음하기 편해진다는 거야. 알겠죠? 이게 아래아의 발음이야. 근데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야. 두 번째 음절에서 이로 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음절에서도 여전히 아로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야, 주로.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주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그렇게 해보다가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하는 형태로 가보면 나오게 돼, 이렇게. 자, 이게 사라지는 첫 번째 아래였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러니까 열인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름을 바뀌었으니까 뭐 굳이 그렇게 힘을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좀 변동이 좀 심한 것 중에 순경은 비읍 좋다. 순경은 비읍 한번 가볼게요. 얘네 순서대로 따라줄게요. 순경은 비읍이에요. 얘는 이럴 때 입술 가벼운 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순경음이라고 부르고요. 순경음인데 여기 비읍이 있기 때문에 순경음 비읍 이렇게 읽어요. 자,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반모음 오나 우로 바뀌는데 요것도 두 개로 좀 나눠볼게요. 선생님이 좀 두 개로 나눠볼게. 첫 번째, 얘네 순경음 비읍이 오른쪽에 붙는 모음이 있어. 오른쪽 모음. 오른쪽 모음과 결합할 때 이렇게 말하는데 오른쪽에 붙는 모음에 뭐가 있을까? 이 이런 애들. 자음 옆에 오른쪽에 붙잖아. 그죠? 비 이렇게. 얘네일 때는 좀 달라. 얘네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일 때는 순경음 비읍이 반모음 오나 우로 바뀌어요. 반모음 오나 우로 바뀝니다. 그럼 반모음 오나 우로 바뀐다.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뭘 발음해요? 얘가 양성모음 아지. 그럼 순경음 비읍이 오나 우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야. 아니까 뭐가 선택되겠어? 오가 선택되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어? 와로 읽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얘가 이거였다면 어떻게 되겠니? 워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 오른쪽에 있는 모음과 결합한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모음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아래쪽 모음과 결합해. 아래쪽 모음과 결합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아래쪽 모음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지? 오. 오는 안 되겠지? 내가 오나 오로 바뀌니까 주로 뭐가 있겠냐? 으밖에 없어요. 으. 그럼 얘랑 결합을 하게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뭘로 바뀔까? 순경은 비읍이 어떻게 바뀌어요? 얘랑 결합을 해요. 얘랑 결합을 해. 다시. 순경은 비읍이 어떻게 할까? 모음과 결합해서 명음과 결합해서 오나 우로 바뀌는 거야. 모음과 결합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돼요. 뭐 아래아도 여기 포함되거든요. 아래아도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어떻게 읽어? 얘가 울이 되거나 또는 뭐가 되겠니? 올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아래에 붙으면 이 모음과 통째로 결합해서 오나 우로 바뀌는 거고, 오른쪽에 붙으면 얘 자체가 오나 우가 된 거야. 이렇게. 신기하지? 근데 이게 여기서 더 이상은 안 나갈 텐데 이게 현대국어의 비읍 불규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시간 나면 나중에 따로 고전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자, 사라질 음은 두 번째가 순겨운 비읍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 있을까요? 하나 더 해보자.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두자운근은 사라진 음은 뭐 해도 되겠다. 좋습니다. 어두자운근 먼저 하자 그러면. 어두자운근. 어두자운근이라는 뜻은 어두니까 말의 머리야. 말의 머리에 자음이 어떻게? 무리군자에 물이 지어서 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두자운근입니다. 어두자운근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어? 뭐 있죠? 비읍, 시읒 또는 뭐 비읍, 시읒, 디귿 요거 대표적인 게 요거죠. 시옷계 바뀌어요. 왜냐하면 시옷계는 된소리라고 규정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근데 편하게 할게. 얘가 어두자운근이 맞지만 시옷으로 시작하는 애들 여기다 따로 집어넣을게 선생님이. 시옷으로 시작하는 애들. 얘네들은 다 나오면 어떻게 발음한다? 어두자운근은 뒷음운을 뭘로 발음해? 뒷음운을 된소리로 발음하면 됩니다. 뒷음운을 된소리로 발음하면 돼. 그럼 얘는 쓰, 얘는 뜨, 얘는 뜨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어두자운근이었고요. 그럼 하나 더. 안 나왔죠? 이걸 뭐라고 해요? 정신명칭 어떻게 되죠? 반치음이라고 되겠죠. 반치음. 반치음이 나오면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얘가 초성으로 쓰일 때랑 뭐로 쓰일 때랑 종성으로 쓰일 때랑 다르게 됩니다. 얘가 초성으로 쓰이면 뭘로 바뀌어요? 소멸. 소멸이 됩니다. 그럼 그 자리가 비어지지.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음가가 없는 뭘 써주는 거야? 이응을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소멸하니까 음가 없는 이응을 이렇게 써주는 거야. 종성으로 쓰이면 뭘로 바뀌어? 시옷. 시옷으로 바뀌게 되죠. 얘가 현대국어의 시옷 불규칙과 연결되어 있고 얘가 비읍 불규칙과 연결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문법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고전에서 깊이 들어가면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물론 여기 외에도 뭐 열인이읒이라든지 예리응이 있지만 걔네는 그냥 이응이라고 놓고 보면 해석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야. 이게 사라진 음운의 발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세빈 이해됐어? 네. 대답이 조금 늦게 나왔어요. 적당히 이해되고 있는 거죠. 자, 복습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세 번째까지 봤고 세 번째만 있느냐? 아니죠. 네 번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한글 맞춤법은 1930년대에 만들어진 거고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가 아까 발음하기 점점 편한 대로 바뀐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음운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없던 음운 규칙이 현대는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현대에 맞게 음운 규칙들이 있겠죠. 그래서 음운 규칙의 적용. 음운 규칙을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예전에는 음운 규칙이 안 쓰였어요. 근데 그걸 적용해 보도록 하자고.
자, 예전에는 쓰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쓰이고 있는 의무규칙 뭐가 있을까요? 국외음화. 자, 첫 번째가 국외음화입니다. 국외음화 가보자. 국외음화가 뭐죠? 반문이나 응. 디귿은 티읕이 만났을 때 응. 디귿은 티읕을 응, 그래, 맞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디귿이나 티읕이요. 이나 반무이를 만나게 되면 얘가 뭘로 바뀌는 거야? 얘가 지읒이나 치읓으로 바뀌는 게 국외음화예요. 예전에는 국외음화가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국외음화가 쓰이잖아. 그래서 강제적으로 예전 말에다가 국외음화를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해봅시다. 디, 嗲, 뎌, 듀, 듀, 대. 이거라든지 아니면 티, 캬, 켜, 쿄, 큐, 태. 얘네들은 국외음화가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다 뭘로 바꿔? 지자, 저조주제, 치차, 처초투체로 다 바꾸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지, 자, 저, 조, 주, 제. 얘는 치, 차, 처, 초, 추, 채.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렇죠? 이거 다 썼다 내가. 디다 드드드 대가 치차, 처초, 추체가 아니죠? 뭐 내가 잘못 썼냐? 주인데 주로서 주인데 주로서 어디. 이거? 왜 이거 유가 유로 바뀌냐고? 이렇게 바뀌는 게 맞아. 왜 이렇게 바뀌냐면 이게 또 이거 문법적인 측면인데 이 예전에는 이 지읒이 국외음이 아니었어. 그럼 뭐가 국외음이야? 이 지까지가 국외음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하나의 국외음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해지지. 그러니까 나중에 문법적인 측면을 갈 텐데 여기까지가 국외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아가 붙어서 뭐가 된 거냐? 자가 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현대국어에도 있잖아. 현대국어에도 우리는 주하고 주를 구분하지 않아요. 똑같이 읽어요. 현대국어에도. 그래서 이건 이렇게 쓰는 게 맞으니까 디다 두두두대는 지자 조조두제, 티타 터터터테는 치차 처초추체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보면 옛날 것들 읽는데 볼 수 있단 말이야. 여기 있는 거 조금 해볼게. 이렇게 써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건 뭐야? 천중에 티뜬이 이렇게 되잖아. 이거 읽으면 어떻게 돼? 천중에 치뜬이. 천중, 하늘 중간에 치솟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해석이 좀 더 잘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외음화가 쓰이지 않았다는 거. 자, 국외음화 말고 3종 세트거든요. 의문 표층에서 쓰인 게 국외음화. 그 다음에 그러니까 3개가 안 쓰였어. 국외음화, 두음법칙, 하나 더 원순모음화. 이 3개는 예전에 쓰이지 않았던 거야. 아마 중세국에서 배웠을 거야. 국외음화, 원순모음화, 두음법칙은 얘는 이제 근대국어 와서 생기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국외음화, 디다 드드드대는 지자 조조조로 바뀌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원순모음화 한번 가볼까? 원순모음화. 원순모음화는 뭐냐? 원, 입술 소리야. 입술 소리에 해당하는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얘네들 다음에 뭐가 만나면 평순모음이 만나면 이 평순모음이 뭘로 바뀌는 거야? 원순모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원순모음이 뭘로 바뀌어? 우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뒤에 뭘로 바뀌어? 우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뭐가? 의가 이렇게 우로 바뀌는 거죠. 원순모음은. 그래서 이제 이거 대표적인 예는 이게 물불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 발음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 결국은 다 발음하기 편한 쪽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물불이 뭘로 바뀌어? 물불로 바뀌는 거야. 현재 있던 물, 마시는 물, 태우는 불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외음화, 원순모음화 이렇게. 됐지? 자, 그럼 한종색 하나 더 남아있죠? 뭐 남았다고? 두음법칙. 두음법칙이 나와 있으니까 두음법칙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5번째 두음법칙.
자, 두음 법칙의 적용. 예, 두음 법칙을 적용시켜 봅시다. 두음 법칙. 첫 번째, 뭐가 있죠? 두음 법칙 첫 번째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니은이나 리을 뒤에 뭐가 오면, 반모음 2나 반모음 2가 오면이에요. 2나 반모음 2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해야 될까? 오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탈락됩니다. 얘네들이 탈락이 돼요, 탈락. 그러니까 탈락이 된다면, 초성에 탈락이 된다는 얘기는 얘를 이 자리는 뭐가 채운다는 얘기야? 음가 없는 이응이 채운다는 거야. 그래서 탈락이 되고 이응으로 채워져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다 써야 돼? 니냐, 녀녀유래, 니냐, 녀녀유래가 뭐가 돼? 이야, 여여유래가 된다는 거야.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이렇게 두음 법칙을 적용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두음 법칙은 있는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또 뭐 있어? 리을 다음에 뭐가 오면? 이거는 외우진 않아도 돼. 외우진 않아도 돼.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알아두는 거니까. 아, 에, 라, 레, 로, 레, 루, 를. 이런 것들. 이거 어떻게 외울 거야, 너네가? 라레, 로레, 루를 이렇게 외우면 얘가 뭘로 바뀌어, 얘가? 얘가 니은으로 바뀝니다. 니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번개를 나타내는 레가 초성으로 뭐가 돼? 뇌성할 때 뇌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라는 뭘로 바뀌고? 라.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고? 나. 이렇게 바뀌어요. 내일 할 때 내일 올레자잖아요. 올레자인데도 얘가 이제 내가 초성으로 어떻게 돼? 내가 되는 거야. 이게 두음 법칙의 적용. 그래서 리라르르레 이야 요요유에 라레 로레 루르 나네 노네 누누 이렇게 결국은 얘네들은 다 뭐가 발음이 편하게 바뀌는 쪽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읽으면 좀 16세기 이전의 국어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 끝이 아니죠.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6번째 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얘는 이제 문법적인 측면과는 좀 관련이 없는데요. 우리가 중세 이제 문학작품, 고전 문학작품 읽다 보면 문학작품의 표현이 요즘처럼 그렇게 막 세련돼 있거나 다양한 표현법이 쓰이진 않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자주 쓰이는 표현법이 뭐 서리법이라든지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을 위주로 드러내는 거잖아. 그래서 설이라든지 영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현대 국어에는 자주 쓰이지 않지만 예전에 자주 쓰였던 종교로미 정도는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6번째, 자주 쓰이는 종교로미 보자. 자주 쓰이는 종교로미 먼저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뭐부터 가보냐면 의문형 어휘부터 가볼게요. 의문형 어휘.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 계열과 아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고, 가 또는 뉴, 냐가 있어요. 그래서 5계열로 따지자면 5계열 그냥 쓰자. 고, 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아 계열 가냐면 가, 냐, 니은고, 니은요, 뭐 니은가, 니은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누가 봐도 의문형인 걸 알아 쉽게. 근데 의문형인 게 모르는 게 하나 있어. 헷갈리는 게. 그게 바로 니은다. 이렇게 니은다. 얘는 니은다는 2인칭 의문형어미예요. 2인칭 의문형 어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2인칭이 넣어야 돼. 너, 당신 이럴 때는 니은다로 써요. 그럼 얘가 뭐뭐냐 음인데 한번 해보면 너 가난다 이렇게 쓰는 거야. 너 가난다 이렇게. 그럼 니은다가 나와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너 가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니은다가 의문형어미 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2인칭 대명사가 있어야 되겠지. 아니면 생략되기도 하겠지. 어디 가난다? 그러면 어디 가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주 쓰이는 이제 종교령 중에서 의문형 어미를 좀 알아두는 게 좋겠고, 그 다음은 감탄형 어미. 감탄형 어미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감탄형 어미.
감탄해 가보자. 첫 번째가 리을샤, 리을샤, 리을셔, 리을샤, 리을셔 이런 것들 감탄 용어입니다. 또는 뭐 샷다, 뭐 하셨다 이렇게 하도다, 뭐 하셨다 이런 뜻이면 되겠죠. 또는 니은 더이고, 니은 더이고 가는구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 감탄 의미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리을샤, 리을샤, 샷다, 니은 더이고 이렇게 뭐 도다 이런 것들 현대국어랑 같은 거는 내비두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해 놓는다면 정리해보고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틈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고 고전 시간에 읽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야. 물론 고전 시간 나올 때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설명해 주겠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게 간략하게 정리한 거야. 더 길게 정리하면 더 많아지니까.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교과서 본문을 한번 볼까요? 3강 전과 팔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냐라고 쓰신 거예요. 이거? 아니, 위에 고요 옆에 고뇨 가냐 가냐 소리 가냐 니은가 니냐 어디 가는가 어디 가느냐 이렇게 되겠죠. 가냐 이렇게 씁니다. 일강에 고전 시가가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고전 시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갔어요. 항상 제목이 전과 팔곡 제목부터 봐야 되겠죠? 자, 좀 밝아지자. 좀 밝아지라고 냅둬볼까? 보여요? 좀 더 밝아질까? 제목이 전과 팔곡이지? 그러니까 팔곡이라는 뜻은 얘가 총 몇 수로 되어 있다는, 몇 수로 되어 있다는 거야? 8수로 되어 있는 거야. 총 8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몇 수만 실려 있어? 4수만 실려 있겠죠. 그러면 전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전가. 밭전자, 집가자야. 그러니까 밭이 있는 집이니까 뭐가 되겠어? 시골. 농가가 되겠지. 농가. 그러니까 농가에 얽힌 8노래이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작가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작가가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작품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사대부, 지배층, 양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실제로 농사를 졌을까요? 농사를 시키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정도 크기면 잘 보이지? 2수씩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세상에 발인 몸이라고 했잖아. 읽을 때는 발인이잖아. 첫 번째는 바로 읽는 게 맞아. 근데 읽어보면 세상에 발인 몸이 밭이랑에 늙어간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서는 이 발인을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니? 그렇지. 세상이 버린 몸이야. 세상이 나를 버렸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버린 몸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하는 거니 지금? 은거라기보다는 낙향했다고 보는 거 같겠죠? 벼슬을 내려놓고 낙향한 거야. 낙향. 세상이 버린 몸이 밭이랑에 이거 어떻게 읽어? 늙어가니야. 형태 보지 말라고. 어떻게 늙어가니? 그럼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늙어간다는 얘기야. 그래. 세상에 버린 몸이 밭이랑에 늙어가니, 즉 낙향해서 고향에서 논과 밭과 함께 늙어가니. 자, 가볼게요. 바깥일 내 모르고, 바깥일을 내 모르고. 아래가 두 번째 나오니까 을을 읽어야 되겠지. 바깥일 내 모르고. 이거는 하는 일 무슨 일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해석할 때 읽을 때 좀 잘 읽으면 해석은 좀 더 편해질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깥일은 뭐가 되겠니? 나란 일. 이 여기서 농촌에 있는 말고 바깥일이니까 세상 일이겠지. 세상 일. 세상 일 내 모르고 하는 일 무슨 일인가? 세상 일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라는 뜻이야. 그럼 얘는 이제 속세와 어느 정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겠지? 이렇게. 속세의 거리감이죠. 이 중에 우국성심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국성심. 무슨 뜻일까? 여기 봐. 별표가 없죠? 별표가 없다는 얘기는
알아둬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거는.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몰라. 그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자는 무슨 우자? 근심 우자. 국은 나라 국자. 그러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어떤 진실한 마음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마음. 요걸 긴 거를 우국성심 이게 짧게 나타난 거야.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에 뭘 원해? 니냐, 년여, 윤예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 연이겠죠? 연풍. 거꾸로 하면 풍년을 원하노라 라는 뜻이야. 이렇게. 풍년을 기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버린 몸이 밭이랑에서 늙어가니 이런 뜻이죠. 바깥 일을 내 모르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깥 일도 난 모르고 나도 하는 일도 없고 세상 돌아가는 건 몰라. 다만 나라를 걱정하는 내가 바라는 건 풍년만을 바란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자, 두 번째 보자. 새벽이 밝아오자 집밖이가 소래한다 라는 뜻이죠. 집밖이는 새의 이름이에요. 선생님도 무슨 새인지 몰라요. 찾아보려다가 안 찾아봤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새벽 밝아오자 집밖이가 소래한다. 집밖이가 소래한다 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소리를 한다는 얘기겠죠. 울어요. 집밖이가 어떻게 울까요? 집밖. 자, 소래합니다. 그래서 일어나거라 아해들아 이거 읽죠. 봐봐. 아해들아 이렇게 읽지 말라니까 편하게 읽어. 아해들아. 그럼 누구겠어? 아이들. 그래. 그래서 일어나거라 아이들아 밥 보러 가자꾸나. 그거 봐. 사대부라니까 자기가 일 안 해. 얘들아 일어나 밥 보러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머슴이라든지 종들한테 말하는 거죠. 밥 보러 가자꾸나. 자, 요거 어떻게 읽어? 시우. 그래. 그럼 어떻게 돼? 밤사이에 이것도 이거 읽을 때 기운에 이렇게 읽지 말라고. 편하게 이슬 기운에 이렇게. 밤사이에 뭐가 내린 거야? 이슬이 내렸지. 그러니까 그 기운에 얼마나 이거 볼까? 얼마나 길었는고 하노라. 그럼 이거 무슨 뜻이겠냐? 그래. 얼마나 길었는가 하노라. 이게 의문형이라고 했잖아. 능고가. 얼마나 길었는가. 얼마나 자랐는가 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읽어볼게. 새벽이 밝아오자 집밖이가 지저긴다. 일어나거라 아이들아 밥 보러 가자꾸나. 밤사이 이슬 기운에 얼마나 길었는가 하노라 라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읽을 때 길었난고 이거 너무 형태를 맞추지 마. 길었는고 발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잘았는가 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고전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고전 어떻게 나오면 일단 심장이 덜컥해요. 모의고사 봤는데 고전이 나와. 어떡하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석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쫄지 마. 응? 이렇게 하나씩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그럼 요거 이제 지우고 세 번째 것과 네 번째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밥을 지어 담고 풀로 끓인 국을 하여. 자, 요것도 이제 나왔죠.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이거는 아래야 다음에 이가 있죠. 그럼 이니 합쳐서 뭐가 돼? 배가 됩니다. 배, 골, 는 농부들을 배골른 빠르게 좀 편하게 봐요. 배골른 뭐가 있어? 그래, 배를 굽는 이런 뜻이겠죠. 배고파하는 농부들을 제때 먹이자꾸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니라 얼마나 잘 읽느냐에 따라서 고전시가를 좀 더 쉽게 읽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아예야 한 그릇 올려라 하지 마. 그냥 편하게 올려라 이렇게 되는. 올려라 한 그릇 올려라. 친히 맛보아 보내리라. 아예야 한 그릇 올려봐. 내가 친히 맛보고 주겠다라는 뜻이겠죠. 양반이잖아. 자기가 일 안 해. 그래서 배고른 농부들 제때 먹여라. 한 그릇 올려봐. 내가 맛보고 나서 보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고전이 아니라 현대랑 상관없잖아. 그냥 읽기 편한 거야. 이렇게. 자, 다음. 서산에 해지고 풀 끝에 이슬이 난다. 그러니까 풀 끝에 이슬이 내리니까 서산에 해가 지니까 저녁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는 거야. 이슬이 내린다. 호미를 둘러매고 얘를 달 등에 지고 가자꾸나. 호미를 둘러매고 달을 등에 지고 가재 이거죠.
이건 이 정도면 악덕 고용주예요. 어떻게 달 뜰 때까지 일시킨 거 아니야. 그래. 달 등에 지고 가자꾸나. 이 중에 즐거운 뜻을 일러 무엇하리요? 일러라니까 뭐가 되겠어? 이르다라니까 말에 무엇하겠는가 이렇게. 승민이 좀 알겠어? 그래. 다시 서산에 해지고 풀끝에 이슬이 난다. 호미를 둘러매고 달을 등에 지고 가자꾸나. 이 중에 즐거운 뜻을 일러 무엇하겠는가 라네. 그럼 이것이 그만큼 즐겁다라고 말. 당연히 즐겁죠. 자기 일 안 하고 시키니까요. 즐거울 수밖에 없죠. 요게 전가 팔곡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자, 앞에서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봐. 내가 모르는 좀 해석이 잘 안 되거나 그런 데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해석 잘 되죠? 그 고전 시가는 현대 시처럼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직역만 가능하면 돼요. 그리고 직역도 안 되는 데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실제 시험에서는 문맥상으로 그 의미를 유추해보는 연습 자주 해보면 돼. 됐죠? 바로 가보면 되겠죠? 문제 가볼까? 1번.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잖아. 이 문제 나오면 항상 앞뒤로 자르는 거야. 이렇게 하여 소재를 나열하여 권위를 의미하는 표현을 반복하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시적 상황 부각하고 있다. 이게 나와있지? 시적 상황 부각하고, 시적 상황 안 나오는 작품 없을 거잖아. 그런데 이걸 뭘 사용하여? 반어법을 사용하여 라고 본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 현대시든 고전시든 반어법이 제일 찾기 힘들어. 그래서 반어법은 이렇게 나오면 또 이렇게 나오잖아. 이것도 좀 찾기 쉽진 않아요. 근데 반어법이야말로 앞에서부터 보는 게 아니라 뒤부터 보는 거야. 자, 시적 상황부터 볼게요. 시적 상황이 화자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농가에 있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지도하는 거잖아.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니 부정적으로 보니? 긍정적으로 보지. 그러면 반어법이면 이 농사 짓는 상황을 뭘로 보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찾아야 돼. 그러니까 반어법을 찾을 때 선생님이 힘들다고 말하는 게 반어법 못 찾아요. 그 시간도 쫓기니까. 그럴 때는 반어법을 타용하여 뒤에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말했잖아. 그럼 이 작품이 진짜 외로운지 봐야 돼. 근데 그걸 나는 외롭지 않아 라고 말하는 부분을 찾는 게 훨씬 낫단 말이야. 근데 이 반어적인 표현 뒤에 뭐가 나오냐면 반어법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반어법을 통해 대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나오거든. 일단 뒤에 있는지 보고 그것과 반대로 말하는 걸 찾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반어법 찾는 것보다는 뒤에 시적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 즉 농사 짓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을 찾는다. 이게 훨씬 더 찾기 쉽거든. 자, 여긴 있어 없어? 없죠? X. 다음, 시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 봐, 감각적이라는 말은 여기만 보자면 모든 시에서는 얘는 무조건 맞아요. 감각적이라는 말은 시에 반드시 들어가요. 시의 3요소가 뭐죠? 주제. 맞아. 야, 이거 알고 있네. 주제, 운율, 심상, 이거야. 오,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 그냥 운율과 함축, 뭐 이렇게 막 하나는 뭘까? 여기서 고민하는 거지. 근데 모든 문학의 3요소에는 주제는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주제는 의미가 담기니까 얘는 의미적 요소, 운율은 음악적 요소, 그러니까 심상을 감각적 요소라고 보는 거야. 시의 3요소 중에 하나가 심상이야. 무조건 들어가지. 감각적인 심상. 감각적인 거니까 무조건 들어가. 다음 색채. 우리 저번 시간 했죠? 저번 시간 했어요. 색채. 뭐라고 그랬죠? 색을 지칭하는 말. 색의 이름이야. 이거 무슨 색이니? 라고 말했을 때 대답하는 거. 그게 색이에요. 자, 나옵니까 여기? 찾아봐야지. 색깔과 관련된 거 나오는 거 찾아봐야지. 파랑, 노랑. 안 나오지?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문학이든 독서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나왔나? 야,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해? 빨리 눈으로 봐야지. 안 나와 있어요. 얘도 X. 화자의 정서를 우회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회적에는 간접적이겠죠. 자, 자연물을 의인화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 무슨 법이니 이거? 이걸 다른 말로 무슨 법이라고 하죠? 의인법이네. 이 작품에 의인법 나와 있는지 봐야 되겠죠. 안 나와 있습니다. 얘도.
얘도 의인법도 없어서 얘도 X. 다음 시적 분위기 조성은 무조건 맞고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작품 읽어보고 계절을 알 수 있는 소재가 있나요? 봅시다. 뭐 이슬 가지고는 계절을 알 수는 없어요. 여름밤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이슬은 내리거든요. 그죠? 없어요. 얘도 없어.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화자의 태도라는 화자는 태도라는 얘기는 내가 태도는 대상을 대하는 감정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대상은 아이들. 두 번째는 이 농촌 상황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이건 화자의 태도 강조한다고 보는 거. 그럼 앞에 거 볼까요? 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뭐 있습니까? 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뭐 있어요? 찾아봐야죠. 그렇죠. 권유를 나타낸다는 건 얘는 뭐야? 청유형이잖아요. 청유형 뭐뭐? 하자구나.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와요. 반복 2번 나오죠? 반복이라는 의미도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 몇 번? 5번 되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히 어려운 개념은 없어요. 색채어 같은 경우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거고 이 반어적 같은 경우가 조금 찾기 힘들 수 있는데 기억해. 반어적은 어디서부터? 뒤부터 넘어오는 거야. 알겠지? 반어법 못 찾아. 근데 뒤가 좀 모호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 일단 세모치고 다른 걸로 판단을 해야 돼. 다른 걸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2번 문제 가봅시다.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했습니다. 자, 기억이 뭐죠? 기억이 뭐예요? 밭입니까? 자, 그럼 기억 먼저 보고 가자. 밭. 항상 이 밭을 보면 딱 밭 보고 문제 보는 게 아니야. 통째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봐. 야, 새벽이 밝아오자 집박이가 소리한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 나가는 거야. 일어나 아이들아 밭 보러 가자 라고 말하죠. 이 밭은 아이들과 함께 뭐 해야 되는 대상이니?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겠죠. 밤사 이슬 기운이 얼마나 길었는가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가서 밭을 보러 가는 거야. 자, 밭 보러 가는 거. 요것만 보고 갈까? 하나씩 보는 게 가장 좋으니까. 자, 이거 보고 2번 문제 가봅시다. 외부와의 교감을 이끌어내며 화자가 속세에 관심을 갖게 되는 대상이다. 그래요? 일단 이 사람은 속세에 관심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X. 생명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화자에게 깨달음을 줘. 내가 그 밭에서 뭔가를 깨달아요? 아니죠.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을 기대하며 화자가 정성을 기울여 상필인 대상이다. 맞는 것 같아요? 애매해요? 쌤. 이게 기억력 2개를 비교하잖아. 너무 엄격하게 재잖아? 답까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내버려. 농촌에서 삶의 기반을 이루며 화자가 내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아니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어.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대상? 아니죠. 그럼 봐요. 뭔가 좀 애매했는데 그게 답이 되는 거야. 애매했어요. 아니 답이 돼. 그러면 니은도 한번 볼까? 니은도 한번 보자. 니은이 농부들이란 말이야. 농부들 어떻게 됐냐? 농부들도 보면 보리밥 지어 담고 풀로 끓인 국을 하여 배고른 농부들을 제때 먹여보자 이런 거지. 그래서 아이야 한 그릇 올려 친히 맛보아 보내리라 라고 말하니까 이때 농부들은 내가 뭐 하는 거야? 음식을 먹여서 뭐 하게 만드는 애들이니? 일하게 만드는 애들이겠죠? 그럼 뒤에 봐봐요. 얘도 조금 애매하죠? 일단 정성을 들이는 건 맞다고 봐야죠. 뭘 통해서? 이 먹이는 걸 통해서.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네요. 자, 3번 가자. 이 3번 문제가 우리가 흔히 이제 3점짜리로 나오는 문제예요. 늘 3점짜리로 나와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성부터 한번 보고 갑시다. 이런 문제를 이제 외적 중과하는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학은 기본적으로 내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보기에 나와 있는 이 작품 있잖아. 그 작품만 해석하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돼. 이 작품 바깥에서 뭘 끌어오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낼 수 있는 문제는 딱 2가지밖에 없어. 표현법. 2번째, 해석하는 내용. 이 2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단순해지잖아.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와. 근데 내용도 이 작품 바깥에 있는 내용을 낼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고 싶어? 그러면 기준점을 어디서 가져와? 바깥에서 가져오는 거야. 만약에 이렇다고 했을 때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게 외적 중거 문제고 3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돼 있느냐? 문제가 구성을 한번 볼게요. 일단 앞에는 여기 보기 박스 나와 있죠? 보기 박스 나와 있고 1번 선택지 읽어볼게. 제6수에서 새벽이 밝자 소리내며 지저귀는 찌빠기와 8수에서 서산에 지는 해는 이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뚝 잘라요. 이렇게. 요거 선생님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자. 이런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하냐면 외적 준거를 활용하는 문제라고 해요. 준거라는 건 기준점이야. 답의 기준점을 작품 바깥에서 가져오는 거야. 이거 외적 준거가 바로 보기 박스가 되겠고, 이런 문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이렇게 보기 박스가 되어 있겠죠? 이렇게 보기가 되어 있고, 보기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가냐면 이게 시든 소설이든 다 똑같아. 일단 첫 번째 작가의 삶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문제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 이 작품이 쓰여진 당대 사회, 문화,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세 번째, 이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비평이라든지 해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들어가.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1, 2번 문제 있죠? 문제 앞쪽은 본문 내용을 인용하거나 그대로 가져오거나 인용하거나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해석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보기의 내용이 나오는 거야. 여기에 보기의 내용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본문의 내용이죠, 다. 본문의 내용이 뒷부분. 자연문의 모습이 특정 시간대 도래에 대응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시간대에 대응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문제 자체가 대부분이. 거의 99%는 외적 준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는 이게 답이 나오는 게 세 군데예요. 그러니까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틀려서 답이야. 물론 두 군데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본문 내용을 인용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해석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지. 첫 번째, 이 해석이 잘못된 경우. 있고요. 두 번째, 보기의 내용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보기와 대립되는 내용이 나오는지. 보기에 안 나와 있는 거 써도 상관은 없어, 실은. 근데 보기와 대립되면 얘는 틀린 거야. 이렇게.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여기 연결관계가 잘못돼. 연결관계. 여기의 내용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야. 근데 예전에는 대부분 이 보기와 대립되는 내용이 많이 나왔었거든. 근데 요즘 문제가 좀 많이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앞부분과 연결관계에 많이 나오는, 여기 연결관계 문제가 특히 많이 나와요. 그럼 연결관계를 좀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좀 단순화시켜서 보는 게, 앞에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보는 거야.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앞에가 부정이면 뒤에도 반드시 뭐가 되겠니?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그렇게 연결시키면 좀 쉬워. 2학년 수준에서는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올 거야. 긍정, 부정만 나눠도 답이 나와. 그러니까 3학년에서는 부정은 부정인데 그 의미가 좀 달라지는 문제가 나오는데, 2학년 수준에서 만약에 연결관계가 잘못돼서 문제가 된다면 앞에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만 판단하고 뒤에 있는 보기의 내용도 긍정인지 부정인지만 판단한다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자, 이거 한번 가봅시다. 자, 보기 박스도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총 8개의 수로 이루어진 연시류이다. 일수에서 이렇게 체크 한번 넣고 갈까? 기원되는 풍요로운 한 해의 시간은 6수에서 8수부터 새벽, 낮, 저녁 시간인 신, 오, 석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6, 7, 8이 새벽, 낮, 저녁이래요. 신, 오, 석으로 세분화된다. 각 수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농가 일상이 제시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새벽은 몇 수가 되겠어? 6수. 낮은 몇이 되겠어? 7수. 저녁은 뭐가 되겠니? 8수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대응된다. 작품 속 시간에 자연 및 인간이 함께 조응되는 모습은 농가 일상이 시간의 흐름과 순환이라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임을 드러낸다. 또한 이는 시구가 특징적으로 배치된 구조와 맞물려 풍년에 대한 기원과 농경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구현된다라고 해서 얘네들 이것과 잘 어울린다. 이거 된 거야. 자, 육수 한번 가볼까? 육수 언제라고요? 새벽이죠? 새벽이 밝자
소리내며 지저귀는 찌빠기와, 그죠? 팔수는 뭐였죠? 저녁이죠? 팔수는 저녁이잖아? 서산에 지는 해는 어때요? 맞죠? 자연물의 모습이 특정 시간대 도래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했죠? 각 수에 이에 대응되는 농가의 일상이 제시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는 자연 및 인간이 함께 조응되는 모습이지. 그럼 여기 뭐가 조응되는 모습? 자연이 조응되는 모습이 되는 거야. 맞습니까? 이 선택지? 맞죠? 앞에 내용과 연결되게 자연스럽죠? 이런 거 맞아요. 자, 7수에서 보리밥과 풀로 끓인 국을 제때에 맞추어 친히 맛보아 보내겠다는 화자의 모습은 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모습 나와 있죠. 자, 해당 수의 시간인 낮에 대응되는 농가의 일상이다. 7수. 뭐가 되니? 낮이지. 그러면 낮에 대응되는 농가의 일상. 여기 농가 일상도 나와 있지. 뒤에 내용도 맞잖아. 그럼 이게 어울린지를 봐야 되는 거야. 내가 낮에 밥을 내서 보내겠다. 어때요? 맞을 수 있죠? 어울리죠? 이렇게 맞고요. 8수에 하루를 마치고 호미를 둘러매고 달 등에 지고 가는 화자의 모습은 이렇게 나와 있죠? 세분화된 시간이면 뭐가 되겠어? 저녁이죠. 저녁이야. 뒤에 세분화된 시간 아우르는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페도가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올까요? 동일시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건 농가의 일상이 시간의 흐름과 순환이라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임을 드러내는 거지. 여기서는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건 안 나오지. 그럼 이건 보기박사 여기가 일단 연결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연물은 뭐지? 달이지. 내 달과 나를 동일시했어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뭐도 틀렸어? 여기 연결관계도 틀렸죠. 그래서 다음 몇 번이 돼? 3번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답이 틀릴 수는 있어. 이렇게 틀리잖아. 근데 예전에는 이걸 그냥 읽어보면 직관적으로 얘가 틀렸네 이렇게 알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 문제도 애매해. 답이 잘 안 나와. 읽었는데도. 그렇다면 세분하게 잘라야지. 앞부분 잘라보고 이거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뒷부분 보고 또 이거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되겠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얘는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소설입니다. 소설. 소설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소설 읽는 것과 관련돼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좀 안 해봤죠, 아직? 그렇죠? 요것과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소설 읽는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소설은 어떤 학생들한테는 이게 있잖아.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 소설이. 근데 어떤 학생들은 소설이 제일 쉽습니다. 어때? 그 시우는 소설이 제일 쉬운 편이냐? 소설이 제일 어려운 편에 속하냐? 중간? 그래, 나쁘진 않네. 승민이는 어때, 소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세빈아, 소설이 어렵냐? 시가 어렵냐? 저는 시가 더 어려워요. 시가 더 어려워? 소설은 그나마 좀 풀만해? 그건 아닌데? 시가 더 쉬워? 어때, 너는? 시가 더 쉬워? 그러니까 소설이, 누군가에게 소설이 제일 쉽다고 그랬잖아. 왜냐면 소설은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 그래, 흐름이 있어, 스토리. 스토리 갖다가 읽으면 돼. 그런데 소설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읽다 보면, 진이 빠져. 그러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배우면 시는 짧으니까 포인트 잡기가 쉬워. 비문학도 중심 문장 이제 연결하면 돼. 근데 소설은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소설이 너무 재밌어도 문제야. 재밌어도 막 읽잖아. 그 시간 거기 완전히 빠져들어 있는단 말이야. 그리고 문제 풀 때 보면 재미있었던 것만 기억나고 어딜 봐야 될지 몰라. 그래서 소설은 쉽지 않은 것 같아. 소설은. 그래서 소설도 읽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돼. 선생님이 생각하는 소설 읽기 한번 가보자. 소설 읽기. 항상 모든 글은 1학기 때는 읽는 방법이 전개가 돼야 돼. 현대식 읽는 방법, 소설 읽는 방법, 비문학 읽는 방법 딱 정해줘야 돼. 자, 소설. 소설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죠? 주인공. 주인공 맞죠? 주인공 맞죠? 주인공인데 뭐 또 다른 서술자. 그쵸? 그러니까 사건이 전개되는 건 결국은 서술자든 주인공이든 다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소설에서는 인물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소설은 항상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모든 답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본문에 있다고 했잖아. 그럼 문제 풀다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 본문을 봐야 되는데, 소설은 읽고 나면 이 내용이 어디 있었는지 찾기가 좀 애매해요. 그럼 거기서 오는 문제도 있을 거야. 그래서 소설이야말로 안 보고 풀어요. 한 번 읽고 그 내용 머릿속에 떠올라서 풀어요. 나중에 보면 대문짝만하게 답이 여기 있어. 눈으로 확인만 했으면 되는데 그걸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 인물 중심으로 읽을 때 선생님은 소설에 너무 빠져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설에 너무 몰입하잖아. 그러면 오히려 그 내용이 좀 더 판단이 잘 안 돼요. TV에 너무 몰입해서 보면 TV 드라마의 주제가 안 보여요.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좀 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주제가 보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소설에는 첫 번째, 너무 몰입하면 안 돼요. 실제 예로 2013년인가? 좀 오래됐다. 2013년 평가원 시험이었어요. 평가원 시험이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재수학반 담임을 맡고 있을 때였어. 그러니까 담임이니까 1교시 국어니까 선생님이 이제 시험 감독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야? 9월 모의평가니까. 시험을 보는데 끝나갈 때쯤 됐나? 한 15분, 20분 정도 남겨놓고 여학생이 하나가 울어요. 그래서 선생님 무슨 생각이 들겠냐. 9월 평가원이었나 그랬거든요. 재수생이잖아. 와, 시험이 어려웠나 보다. 애가 좀 문제 점수가 안 풀리니까 시간 쫓기니까 그걸 우는 거잖아. 오늘 퇴근하기엔 글렀구나. 이 애네들 다 상담하고 가야 되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명이 우는 게 아니라 또 울어요. 여기저기서 우는 거야. 그래서 애들 보다가 돌아서서 망했구나. 오늘은 진짜 망했구나. 애들 다 상담해서 어떻게든 다독여서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구나.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페이스북, 그 당시에는 이제 인스타가 그렇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페이스북 세대였어요. 페이스북에 평가원 지문이 사진에 찍혀서 올라옵니다. 나를 울린 43번 지문. 이런 것들. 그 내용이 너무 슬퍼서 운 거예요. 응? 그 작품의 제목이 희곡이었거든, 희곡? 시나리오였는데,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야. 혹시 알아요? TV에서도 이렇게 단막극 이런 형태를 많이 해줬어요. 엄마가 암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 그러면서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치매 걸린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그리고 자식들하고 그 이별하는 과정이야. 슬퍼요. 선생님도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도 울 만큼 되게 슬퍼요. 근데 시험 보면서 이렇게 우는 건 아니라고. 너무 몰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몰입되지 말고, 그 몰입을 좀 안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몰입을 안 하게 하는 걸까? 엄마가 드라마를 보면서 막 몰입하고 있어. 유대인이?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몰입을 끊을 수 있을까? TV 꺼보면 되죠. TV 딱 꺼. 야! 빨리 쳐! 딱 집중하고 있으면 또 딱 봐요. 또 막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흥이 훅 떨어지죠. 에이씨, 그냥 보잖아. 그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작품에 몰입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읽다가 뭐 하는 거야? 멈추는 거야.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읽고요. 두 번째는 읽다가 자꾸 멈추라는 거야. 멈추는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읽다가 시선을 띄고 정리. 또 읽다가 시선을 떼고 정리. 이렇게 가는 거야. 응? 근데 이게 읽는 방법인데, 소설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막 소설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설은 츤데레라고 생각해요. 츤데레. 되게 까칠하지만 실은 친절한. 비문학은요, 애가 좀 되게 친절해 보여. 하지만 뒤로 넘어가면, 이 새끼 뭐지? 이런 느낌이야. 왜? 야, 비문학 해봐서 알지만 첫 번째 문단에, 야, 나 오늘 이거 얘기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집중해서 읽으면 돼. 친절하게 얘기해 주잖아. 근데 그 내용이 어려워. 와, 이 새끼 뭐 친절한 게 아니었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소설은 되게 불친절해. 처음에 앞부분에 줄거리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앞부분에 줄거리도 없어. 바로 사건으로 시작해. 갑자기 사건도 툭 시작해. 이게 뭐지? 근데 읽다 보면 왜 이런 얘기가 있는지 뒤에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친절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봐. 소설은 일단 친절해. 아니, 츤데레. 불친절하지만 내용은 다 나와 있어. 그렇지? 그리고 소설은 이 모의고사에 실리는 순간 태생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어. 어떤 한계냐? 그래, 전편이 안 실려. 시는 전편이 다 실려. 주제까지 파악이 돼. 소설은 주제 파악이 안 돼. 일부만 실려. 극히 일부만 실려. 200페이지 소설인데 2페이지만 실려. 자, 이것만 가지고 주제 파악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문제 낼 수 있는 게 극히 제한돼. 그래서 소설이 문제 쉬운 거야. 문제 내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이거 읽었냐? 이 내용 읽었는지 보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얘네들이 고등학교 때 개념 공부 좀 했나? 이거 두 가지야. 그거 두 가지에서 조금 확장되는 거야. 읽었으니까 얘가 어떤 성격이야? 이런 거라든지, 사건 전개에서 얘가 어떤 의미나 어떤 기능을 가질 것 같아? 이런 거라든지, 얘가 말하는 방식은 어떨까? 서술상의 특징은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다야. 그러다가 이거 가지고 도저히 답이 없어. 그러면 시처럼 뭘 가지고 와? 보기 박스 가지고 외적 중거 활용을 갖다 놓는 거야. 이렇게 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소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소설 읽는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소설은 누구 중심으로 읽어라? 인물 중심. 사건을 이끌어가는 건 인물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인물 중심이죠. 선생님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 거니까 인물 중심으로 읽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처음부터까지 한 호흡에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한 호흡에 읽지 마. 끊어 읽으라는 거야. 끊어 읽기. 끊어 읽은 다음에 읽다가 멈춰.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지? 정리. 그죠? 끊어 읽기, 정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앞에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읽지 마. 아까 했지만 츤데레잖아.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지 말고, 비문하고는 달라. 반복적으로 읽지 말고 한 번 읽고 대략적인 사건 정리만 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 알겠죠? 간편하게 사건 정리만 해가면서 읽는 거야. 읽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 문제 풀기 직전에 뭐 해? 다시 앞에 넘어가서 인물 체크한 거랑 정리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보면 돼. 이렇게. 근데 소설이 진짜 너무 어렵잖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 니네들 모의고사 볼 때는 어려웠는데 나중에 이게 내신 나온대. 그래서 다시 모의고사 봤더니 쉽네? 이렇게 된 경우가 있잖아. 왜 그럴 거 같냐? 시험 시간에 볼 때는 되게 어려웠어. 근데 다 풀고 나서 다시 보니까 되게 쉬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일단 시간? 천천히 읽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읽는 거잖아. 두 번째 읽는 거잖아. 시험 시간 한 번 읽고 다시 읽는 거잖아. 두 번째 읽는 거. 그래서 만약에 진짜 소설이 어려우면 일단 처음부터까지 눈을 한번 빠르게 읽어버려야 돼. 샥! 일단 끝까지 보고 다시 들어와. 그래도 돼. 정 힘들다면. 그러면 요거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여기 나와 있는 소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이랑? 자,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얘도 또 가보자. 밝아질 때까지 좀 기다리자. 우리 중간에 좀 쉴까 한번? 세빈은 어떻게 생각해? 근데 1시간 30분이라 쉬기가 좀 애매해. 야, 지금 몇 분 남았어? 20분 남았어. 그냥 해. 적응해. 근데 선생님도 적응이 잘 안 돼. 선생님 원래 3시간 연강이면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나중에 1시간 수업하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여기 와가지고 딴 데서 3시간 수업하는 것보다 여기서 1시간 반, 그러니까 딴 데서 6시간 수업하는 것보다 여기서 3시간 수업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 밝아지고 있나요? 불을 잘못 껐죠?
자, 독서는 한번 쉬었다 하자. 독서. 오늘 세 지문 하면 한 두 지문 하고 쉬었다가 한 지문 하고 한번 해보자. 자. 지문 나왔죠? 가봅시다. 일단 앞부분의 줄거리 가보자. 한 아이가 체크, 인물 체크. 한 아이가 경성에 있는 화신백화점 진열장 앞에서 그 안을 기웃거리다가 쫓겨난다 라고 나와있죠. 얘는 정리할 거 없어요. 얘는 누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앞부분의 줄거리는? 출제자. 그렇죠. 출제자가. 서술자가 작가가 한 게 아니라 출제자가 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요약할 거 없어요. 얘는 이렇게 정리해 놓게 이렇게 밑줄합시다. 그 안을 기웃거리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자,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쫓겨난 아이가 들어가는 장면이죠. 가보자. 저건 뭘까? 아이의 눈은 또 쌍꺼풀이졌다. 아이의 눈이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냥 놔둘게요. 여기랑 여기랑 따로예요. 여기랑 따로. 본문에 한번 따로 해줄게요. 아이는 눈은 또 쌍꺼풀이졌다. 과자꽉들. 아이의 상큼한 턱 아래에서는 아직 여물지도 않은 거랭이 뼈가 몇 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뭐? 4원 20점? 저것 한 과게? 여기까지. 끊어. 상관없어요. 끊어. 얘가 뭘 보고 놀란 거죠? 과자가 싸달까 비쌀까? 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소설 읽을 때 자꾸 가치가 개입하면 안 돼. 가격 가격에 대해서 뭐? 저것 한 가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 놀란 거니까 어디가 놀랐어? 여기 나오죠? 이렇게. 저거 한 가게? 이렇게. 여기 됐어? 자, 그럼 다음 넘어갈게. 이렇게 하니까 조금 불편하다. 탭으로 해야 되겠다. 자. 잠깐만요. 하나이, 아이. 자, 이렇게 됐죠?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 여기 또 끊어요. 이만큼이야. 내가 이만큼 읽어볼 거야. 이만큼 읽어보고 무슨 내용이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아이는 멍청하니 서서 지전 넉 장하고 10전짜리 두 님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니까 4원 20전이겠죠. 그리고 그 돈을 생각해 보는 마음은 이내 꿈속같이 생기를 잃은 머리에서 지저분스러운 여러 가지 추억을 일으켰다. 저걸 보면서 추억을 일으킨 거야. 한 달에 80점씩 석 달치 월사금, 2원 40전이 변통되지 않아서 우등으로 6학년에 올라가긴 했으나 보통 학교를 그만두고 만 것. 좁쌀가 20 몇 냥 때문에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가 장날 읍 바닥에서 상투를 끄트리고 뺨을 맞던 것. 그리고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후사를 못했는데 약값 외상이 많다고 의사가 와주지 않아서 멀쩡하게 돌아가신 것. 아이는 눈물이 핑 어리고 말았다. 그래서 울긋불긋한 과자값들이 극락에 가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어머니로 보였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무슨 내용이죠? 저 과자값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야? 어렸을 때를 생각하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 밑줄 하나만 그으면 어디다 그럴래? 고민하면 시간 가. 어디? 그래서 여기 또 나머지 사람은 다른 데 긋고 싶은 사람. 그것이 머리에서 지저분 여러 가지 추억을 일으켰다. 이게 두 가지가 되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고민될 때는? 둘 다 그어버려, 차라리. 근데 선생님이 제일 나쁜 건 고민이라는 거예요. 뭐 할까? 근데 여기다 거도 있잖아. 여기다 거도 나중에는 별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그래서 둘 다 그어버린다고? 좋아. 그래서 여기는 추억을 일으켰다. 그래서 울긋불긋한 과자값들이 어머니로 보였다. 이렇게. 좀 더 자, 됐죠? 이렇게 항상 읽고 나서 멈추고 밑줄 하나 긋고 넘어가야 돼. 근데 나중에 보면 밑줄이 안 그어 있는 경우가 있어. 너 왜 밑줄 안 그었는지 어디다 그어야 될지 몰라서요.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이 해줄 말은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 주는 수밖에 없어. 근데 밑줄이 거져 있어. 내가 볼 때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그것만 수정해 주면 되지. 그러니까 밑줄이 아예 안 그어져 있으면 니네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고쳐줄 수가 없어. 근데 되어 있어. 그럼 내가 고쳐주고는 할 말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틀리는 건 괜찮아. 안 하는 건 심각해. 그렇죠? 틀려도 좋으니까 막 해. 다음. 엄마, 아이는 마음속으로 불러보았다. 그래, 걱정 마라. 내가 네 옆에서 언제든지 봐줄게. 이 돈으로 어서 뭐든지 사. 뭐 하는 소리가 아이 귀에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 어디? 어머니? 하고 둘러보면 어머니는 간데없고 요란한 전차 소리만 귀를 뚫린다. 이게 나와있죠? 여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렇게. 어머니는 없어요. 어머니가 어머니 생각하고 환청 들린 거죠? 이렇게. 다음.
자를 때는 편하게 잘라도 돼. 한 뭐 미리 잘라놓고 가도 돼요. 이만큼. 어디까지 할까? 이만큼 할까? 읽어볼게요. 아이는 저는 몰라도 남보기는 한편 다리를 약간 절었다. 그건 발목을 삔 때문은 아니오. 힘에 부친 먼 길을 여러 날 계속해 걸어서 한편 발바닥이 부은 때문이다. 아이는 방향 없이 길 생긴 대로 따라 걸은 것이 탑골공원까지 갔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팔각정이 조선호 덕분에서 본 기억이 났고 공원은 아무나 들어가 쉬는 데라는 생각은 나서 여기는 기웃거리지도 않고 들어갔다. 여기까지. 어디 간 거죠? 어디 들어간 거야? 무슨 공원? 탑골공원이죠? 그럼 선생님 어디 할래? 그러면 선생님 여기 할 것 같아. 여기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자, 탑골공원 들어간 거예요. 다음. 먼저부터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죠? 가보자. 먼저 눈에 띄는 건 실과 장사였다. 과일 장사. 광주리마다 새로 따서 과분이 뽀얀 포도와 배와 사과들이 수북수북 담긴 것들이었다. 아이는 하나만 먹었으면 하는 욕심은 미처 나지 못했다. 욕심도 나지 않았대. 저게 그림이 아닌가? 진열창에 놓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부터 탔다. 그리고 왜 양복 입은 사람이 동그라미? 웬 양복 입은 사람이 동그라미? 그 옆에 돌아서서 기다랗게 껍질을 늘어뜨리며 사과를 벗기는 것과 그 밑에서 자기보다 더 헐벗은 아이가 손을 벌리고 서서 그 껍질이 어서 떨어지기를 그리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으려 눈과 입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섰는 것을 보고야 모두가 꿈도 그림도 진열창도 아닌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밭에 가서 양복 신사가 어석어석 먹는 입과 껍질을 질겅질겅 씹는 아이의 입을 보고서야 그제는 바짝 몰랐던 입안에 침기가 소리고 목젖이 혼자 몇 번이나 늘름거렸다. 쟤처럼 껍질이라도 주워 먹었으면. 자, 여기까지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그럼 밑줄 이 내용을 나중에 요거 하나 밑줄이면 여기에 요 내용이 있을 걸 기억할 수 있겠다 라는 거 어디다 할래? 어디 밭으로 어디 있었지? 여기 위에 있냐? 여기? 어디서부터? 여기 밭부터?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됐죠? 자, 다음 가볼게요. 쟤처럼 껍질이라도 먹었으면 주위를 둘러보니 배를 사서 깎는 사람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됐죠? 여기 어디까지 끊을까? 읽어보고 멈춰서 끄자. 아이는 뛰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여 그리로 갔다. 한 걸음만 나서면 그 두껍게 벗겨지는 배 껍질에 손이 닿을 만한 데서 발을 멈췄다. 그러나 아이의 손은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가는 반대로 뒷짐을 젖었다. 배 껍질은 거의 칼에서 떨어지려 하는데 아이의 뒷짐 젖은 손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는 배 깎는 사람을 쳐다봤다. 조선 두루마기에 빛낡은 메꿔 모자를 쓴 어른인데, 메꿔 모자 쓴 어른, 동그라미. 어른인데 눈이 조그맣고 8팔자 솜이 달린 얼굴이었다. 저희가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픈 걸 알아줬으면 그래 그 껍질이라도 먹으라고 주었으면 하는데 그 8팔자 수염이 한번 찡긋하면서 입이 열리더니 맑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배 한편 모서리를 덥석 물어댄다. 아이는 깜짝 놀라 그 사람 발 앞으로 내려다 보았다. 여기까지 좀 더 읽어볼까? 저런 아이는 소리 지를 만치 낭망하였다. 그 두껍게 벗겨진 배껍질이 그새 흙에 떨어졌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넓적한 구둣발로 그것을 짓이기고 있었고 작은 두 눈을 해끗거리며 욕을 바라보셨어? 하는 듯한 멸시를 아이에게 던지는 것이다. 아이는 얼굴이 화끈하여 그 자리에 물러선다. 여기까지 내용은 되게 단순하잖아. 배 깎는 노인이 혼자 먹고 배껍질을 발로 짓이긴 거지 이거야. 그럼 여기서 밑줄은 어디 할까? 그 사람 여기? 이렇게. 자, 다음 가볼게요. 무슨 까닭일까? 아이는 낙엽이 떨어지는 백양나무 밑으로 가서 생각해 보았다. 암만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자기가 먹지 않고 버리는 건데 남도 못 먹게 할 게 무언가? 이렇게. 근데 여기는 또 새로 사건이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좀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럼 여기서 밑줄 하나 이렇게 하고 갑시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끊어읽고 또 한번 가볼게요.
아이는 한참 만에 까부러지려는 정신을 이상한 소리에 다시 눈을 크게 가다듬는다. 웬 키가 장승 같은 서양 사람 남녀가 섰는데 남편인 듯한 사람, 이거 나오죠? 서양 사람 중에서 남편인 듯한 사람이 벤또만한 새까만 가죽갑을 안고 거기 붙은 안경만한 유리알을 저한테 향하고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였다. 아이는 얼른 일어서 옆을 보았다. 옆에는 아까 그 아이, 저보다도 헐벗은 아이가 역시 어디선지 사과 껍질을 한 움큼 들고 와 질겅거린다. 가만히 보니 그 서양 사람의 알지 못할 기계의 유리알은 자기와 그 애를 번갈아 향하면서 소리를 낸다. 아이들은 그게 활동사진 기계인 줄은, 그리고 그 서양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행복된 가족이 모여 앉히고 놀릴 것인 줄을 알 리가 없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알지 못할 기계의 눈알이 자기를 쏠 때마다 왜 그런지 무섭다. 그래서 일어나 달아나라 하니까 웃기만 하고 있던 서양 여자, 동그라미, 서양 여자가 얼른 손에 들었던 새빨간 지갑을 열더니 은잎 한 입을 내어 던진다. 돈,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는 어디다 밑줄 볼래요? 일단 여기 남편인 듯한 사람하고 서양 여자 체크되어 있지?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거야. 그래서 밑줄 어디? 무섭다? 여기 뭐 알지 못할 기계가 무섭다? 아니면 뭐 돈 던졌다? 시우 어디? 이게 니네가 이게 밑줄 걷는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 왜? 야, 내가 틀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도 이 소설을 읽었을 거 아니야? 그때 밑줄하고 지금 밑줄하고 달라요? 또 다음에 읽으면 그때 또 밑줄도 달라질 거야. 봐봐. 선생님이 이제 너한테 이제 물어볼 거야. 야, 지난 일요일에 뭐 했냐? 라고 물어볼 거야. 그래서 갑자기 생각 멍해지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요, 다이어리에. 다이어리를 보면 알 거 아니야. 그럼 다이어리에 정리할 때 정리하는 방법이 다 다르시죠. 어떤 애는 시간과 장소 위주로 적어. 아침 7시 파리바게트. 이렇게만 적어놨어. 오후 3시 J1. 오후 7시 스터디 카페. 어디 이렇게 적어 있단 말이야. 그것만 봐도 그날 뭐 했던 거 확 생각나지.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 위주로 적어. 아침 7시 영수 만남. 오후 3시 누구랑 같이 들음. 이렇게만 봐도 또 똑같은 내용이 되겠지. 그 말은 메모할 때 사람마다 메모가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메모만 하면 그 주변이 일단 어쨌든 간에 다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부표를 남기기가 밑줄이지 정작 중요한 걸 찾는 밑줄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겠지. 그럼 여기 어디요? 저는 그냥 응. 번째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이거 아이는 정신을 들었을 때 그냥 키가 장성 같은 사람 남녀가 섰다까지. 어디 여기 어디까지? 두 번째 중에서 사람 남녀가 섰는 데까지. 여기 섰는다까지? 오케이. 그래,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도 돼요. 다음, 돈. 그때 아이는 비수 같은 의식이 머릿속을 스치자 나는 듯 굴러가는 돈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오든 한 입에 달려든 것은 자기만 아니었다. 그 사과 껍질을 먹고 섰던 아이는 물론 웬 시커멓게 생긴 어른도 하나가 있었다. 시커멓게 생긴 어른도 하나 있죠? 하나 달려들었고 그 어른은 직가답이 쉬는 발은 누구의 손보다 먼저 백동전을 눌러 덮치었다. 두 아이는 힐끔하여 원망스럽게 그를 쳐다보았다. 쳐다보니 돌을 밟은 직가답이 발의 임자는 의외에도 돈을 얼른 지불하지 않고 그냥 기계만 틀고 섰는 서양 사람들을 금세 달려들어 멱살을 잡을 듯이 부릅뜨고 노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 부부는 이내 기계를 아는 채 돌아서 다른 데로 갔고 이 사람은 그제야 돈을 짚더니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한 길 쪽으로 보이지도 않게 팔매를 쳐버렸다. 그리고 역시 흘긴 눈으로 두 아이와 모여선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그도 다른 데로 어청어청 가버렸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중심사건은 그 사람의 돈을 째려보고 던져버린 거지. 야, 그럼 어디다 할까요? 여기는 선생님이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까봐. 자, 여기는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밑줄 가. 됐어요? 이렇게. 다음. 웬일일까? 웬 사람인데 심사가 그 지경일까? 아이는 이것도 모를 일이었다.
자기가 가지지 않으면서 남도 못 집어갖게 하는 것이 이 아이로선 터득하기 어려운 의문이었다. 이러고 나있죠. 마지막은 이렇게 하고 끝냅시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작품에 몰입이 안 돼요. 지금처럼 인물 체크 읽다가 멈추고 밑줄, 읽다가 멈추고 밑줄 이렇게 했으니까 마지막에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 자, 맨 앞으로 넘어가서 딴 데 읽지 말고요. 인물 체크한 거랑 밑줄 그은 것만 빠르게 한번 읽어보세요. 한 10초 정도 읽어봐. 빠르게 한번 읽어봐. 딴 데 읽지 말고 10초 정도 읽어. 됐어요? 근데 세민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네. 내용 자체는 알겠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체크해놨으니까 만약에 필요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도록 부표를 남겨놓은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밑줄은 선명하게, 좀 진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신있게. 그러니까 밑줄이 너무 많으면 안 되지만 밑줄이 너무 없어도 안 되잖아. 네, 이렇게 해봅시다. 대충 내용 이해가 다시 돼요? 그것만 읽어도 머릿속에 어떤 내용이 흘러가는지 보이지? 그러니까 이걸 위한 거야. 거기는 밑줄 몇 개 위치 달라진다고 해서 잘못된 건 없어. 근데 만약에 읽다가 내용이 너무 막 동떨어진 내용이 있지? 중간에 좀 비어있다 싶으면 중간에 밑줄 하나 다 꽂으면 되고. 이렇게. 자, 4번 문제 가봅시다. 미끄러지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선생님이 소설은 문제 내는 순간 태석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잖아. 그 첫 번째가 뭐였어? 그래, 내용만 본다는 거야. 여기서 읽었는지. 두 번째는 내가 학교 다닐 때 개념 공부를 좀 했는지 이걸 보는 거잖아. 이건 개념 공부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야. 이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서술상의 특징. 서술상 특징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될까요? 일단 시점부터 파악해야 되겠죠? 우리 인물 체크했죠? 인물에 나라는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얘는 몇 인칭이죠? 3인칭. 3인칭이면 다 전지적 작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까지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수능이 만들어진 게 1994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3인칭 관찰자가. 그러니까 이해는 해, 선생님도. 왜냐면 야, 전체 소설 중에 2페이지 보여주는데 거기 관찰자야. 소설 파악이 아예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 그냥 3인칭이면 뭐라고 생각해? 3인칭 전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됐죠? 일단 시점 파악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것도 개념이야. 내가 모르는 말이 있으면 정리해야 되겠죠? 자, 서술자를 교체해요. 서술자 교체됐습니까? 저 말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줄게요. 잘 봐요. 서술자의 교체라고 했는데요. 서술자는 두 명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이에요. 누구 아니면 누굴까요?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 아니면 작품 안에 있는 서술자예요. 그럼 작품 안에 있는 서술자를 누구라고 봐요? 우리는 나라고 해요. 나.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는 통상 우리는 뭐라고 불러? 통상 그냥 작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작가 시점이잖아. 그럼 서술자가 교체됐다는 얘기는 나에서 누구로? 작가로. 작가에서 누구로? 나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럼 이 말은 다시 나면 몇 인칭이지? 1인칭이죠. 작가면 몇 인칭이야? 3인칭이죠. 이 말은 시점이 1인칭에서 3인칭,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었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결국 서술자의 교체라는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이야? 시점의 변환이랑 같아요. 그러려면 어쨌든 간에 나도 있어야 되고 나가 아닌 것도 있어야 되겠지. 근데 일단 여기는 나가 없잖아. 얘가 틀렸죠. X야.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서술자가 교체된 작품이 있어요. 현대소설에 꽤 나옵니다. 그건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서 나라고 불리는 인물을 뭐라고 불러버리는 거야? 그라든지 또는 뭘로 불러? 이름으로 불러버리는 거야. 똑같은 사람을. 그렇게 되면 여기 1인칭인데 여기는 몇 인칭이 돼? 3인칭이 되는 거지. 실제로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다음 2번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심리와 의식에 초점을 맞춰 서사를 전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답이에요. 요거 답인데 요거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심리와 의식에 초점이라고 말을 했잖아. 요건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면 자, 요거 지울게요.
이렇게 돼. 이게 작품입니다. 작품 안에 A, B, C라는 말이 사람이 있어요. 그 서술자는 어디에 있어? 작품 밖에 있습니다. 3인칭이죠.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의식과 심리와 의식에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는 서술자가 A의 눈에 비친 B와 C를 보는 거야. 그러면 서술자가 누구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야? A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서술자는 A는 뭐 하고 텔링 할 수 있어요. 직접 내면 심리를 직접 제시합니다. A에. 그렇지만 얘네들은 해 못해. 얘네들은 다 쇼잉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선택지는 어떻게 찾냐면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 있는 게 몇 명? 한 명밖에 없어야 돼. 그럼 여기서 내면 심리가 드러나 있는 인물은 누구죠? I가 되겠죠. 그럼 걔가 누구겠니? 특정 인물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지자면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특정 인물의 내면과 의식을 적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눈에 비친 B, 이 사람의 눈에 비친 C를 보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는 텔링할 수 있지만 얘는 텔링을 못해. 그래서 얘는 쇼잉하는 것이고 이렇게요. 자, 여기 이거만 볼까?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이라고 했어요. 몇 인칭입니까 이거? 1인칭. 그렇죠. 얘는 1인칭이거든요. 1인칭이니까 얘는 X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시점 먼저 파악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서술자 교체라든지 이런 말들이라든지 좀 어려운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놔야 돼. 정리해서 다음에도 그 찾는 방법인 거잖아. 야, 서술자가 특정인의 심리와 의식 초점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걸 뭐 할 수 있느냐. 그림으로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겠지. 됐지? 이 문제. 다음. 하나만 더 하자. 5번 문제가 선생님이 말했던 뭐가 되겠냐? 5번 문제가 선생님이 말했던 뭐가 되겠어? 학생들이 이 소설을 읽었는지가 보는 거야. 답은 어디에 있다고? 본문에 있지. 모르면 찾으면 돼. 자, 1번 가볼까? 가볼까, 이거? 자, 선생님 봐. 우등으로 6학년을 진학한 아이는 월사금을 구할 수 없어 보통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어디 부분에 나와 있는지 알아요? 그렇지. 뭘 보면서 생각하는 거지? 과작각 보면서 추억이 떠올랐다. 이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가봐요. 진짜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네. 우등으로 졸업하고도 뭐 월사금을 구할 수 없어 보통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그대로 나와 있죠? 나와 있죠. 다음. 팔각정에 대한 기억과 공은 어딘지 알기? 공원으로 무슨 공원이었죠? 탑골공원 갔죠? 거기에 보면 누구나 쉬는 곳이라 생각 때문에 아이는 기웃거림 없이 탑골공원으로 들어간다. 찾아보세요. 기웃거림이 없습니까? 바로 들어가요? 네. 맞죠? 이거는 어디 있는지 알잖아. 웬 양복한 사람 옆에서 자기보다 더 헐벗은 아이가 사과 껍질을 받아먹는 것을 본 아이는 허기를 느꼈다라고 나와있죠. 여기 양복한 사람 아마 동그라미 쳐져 있을 거야. 그죠? 헐벗은 아이 나와있죠. 사과 껍질 보세요. 허기를 느낍니까? 허기를 느꼈다고 나와요. 그죠?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아이는 남편인 듯한 서양 남자가 활동사진 기계의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것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생각하지 마. 봐. 먼저 내가 쳐다보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쳐다보죠? 소리라는 말이 나오지. 그럼 봐요. 그리고 그게 안경알 같은 게 렌즈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거 알게 되지. 얘도 맞네요. 아이는 활동사진 기계의 유리알이 자신과 저보다도 헐벗은 아이를 번갈아 향하는 것을 알아채고 상대방에게 경쟁심을 느낀다. 아니죠. 뭐 하려고 하니? 피하려고, 겁을 먹고 도망가려고 하죠?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문제야. 서술상의 특징, 개념 정리를 얼마큼 했느냐.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다음 거 가보자. 빨리 가보자. 자, 5번 문제 가봅시다. 아이와 관련지어 전차 소리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어요. 자, 전차 소리. 본문에서 가야 되겠죠? 전차 소리 앞뒤 내용을 볼까요? 자, 전차 소리 앞에 밑줄이 뭐였지? 전차 소리가 나오기 앞에 밑줄이 뭐였습니까? 앞에 밑줄은 어머니가 본 거지. 어머니가 보였지. 그래, 어머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관계없고 요란한 뒷차 소리만, 전차 소리만 귀를 때린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머니를 회상하다가 뭐 한 거야? 회상에서 깨어난 거겠지. 자, 그럼 몇 번?
그렇죠. 답이 5번이죠. 이거 봐요. 지금처럼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가서 선택지를 보면 이렇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등장하는 환상과 상반되는 현실이지 귀를 때린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에 밑줄이 그거였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소리니까 얘가 소재거든. 그래서 소재 배경의 의미라든지 기능을 물어보는 건데 의미나 기능에 빠져있는 말이 있어. 여기가 뭐냐면 서사적이라는 말이 빠져있어. 서사적이라는 얘기는 작품 흐름상 이런 얘기야. 작품 흐름상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작품 흐름상 전차 소리가 무슨 역할을 하지? 그러면 앞에 부분의 줄거리를 봐야지. 아이가 사각각을 보면서 뭐 놀라고 과거를 회상하고 어머니 생각하지. 그리고 어머니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차 소리가 들리니까 확 깨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머니의 환상을 깨는 것이니까 답 몇 번? 5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승민아 맞아 이거?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지 보고 막 자꾸 이거 찾고 하면 시간 더 걸려. 항상 먼저 보고 넘어오는 거 이렇게. 다음 6번 했고요. 7번 마지막 문제죠. 이거 이제 선생님 외적 중거 활용 문제라고 했지? 어떻게 돼 있는지 아까 했잖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이거 읽어볼게. 1930년대 경성에서 상품 진열창은 당대 인강 문상을 상품의 향유가 가능한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로 구분한다라고 했죠. 진열창은. 여기 이제 군상은 이제 사과 먹는 애들이고 나머지는 못 먹는 사람이겠죠. 이러한 구분이 익숙치 않다는 아이는 도시의 곳곳을 배회하면서 이를 자연스럽게 체화, 몸으로 겪게 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에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목격한 것과 이에 던지는 질문은 도시의 비인간성을 드러내는 한편 앞에 부분 동그란 아이는 자신을 상품의 향유가 불가능한 부류에 포함하고 있다. 맞습니까? 상품을 향유가 가능한 부류와 그렇지 못한 부류야. 자기는 그렇지 못한 부류니까 이게 나오죠. 얘도 맞고 연결관계도 맞죠. 아이가 바라던 배 껍질을 8팔자 수염을 한 어른이 넓적한 구둣발로 짓이기는 것은 짓이기죠. 그죠? 짓이기에서 뭐라 그래? 이걸 바라고 섰어? 라고 말하죠. 상품의 향유가 가능한 부류가 그렇지 않은 부류를 멸시하는 도시의 비인간성. 맞습니까? 얘도 맞죠? 그래서 앞도 맞고 뒤도 맞고 연결도 맞고. 아이가 키가 장승 같은 서양 사람의 활동사진 기계를 보고도 그들의 행복된 과정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행복된 가족을 떠올리지 못하는 떠올리나 떠올리지 못하. 이거 누가 떠올리는 거야 이거? 이거 누가 떠올리는 걸까요? 그래. 이거 서술자가 떠올리는 거야. 근데 그들의 행복된 가족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은 이들 가족과 자신의 가족을 나누는 구분을 낯설게 여기기 때문에 이건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아예 잘못됐죠. 다음은 3번이죠. 그들의 행복된 가족을 떠올리지 못하는 이런 내용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들의 집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걸 보면서 저때 거지 만났었잖아. 이런 걸 한 거잖아. 나는 그게 활동산인지도 몰라요. 어린아이 나는. 이건 틀렸죠. 그리고 이들 가족과 자신 가족을 나누는 구분을 이건 생각 자체도 아예 없죠. 됐고요. 배 껍질 앞에서 주저하던 아이가 서양 여자가 던진 돌에 비수 같은 의식을 느끼며 달려드는 것에서 달려들죠. 아이가 자신에게 부족한 것 뭐지? 돈이죠. 본능적으로 돈 이렇게 딱 달려들잖아. 얘도 알고 있죠. 본능적으로 부족한 것 반응하는 것도 맞고요. 8팔자 수염을 한 어른과 찌까다위 발의 임자의 행동에 대해 아이가 제기한 각각의 질문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질문은 뭐예요? 질문 봐봐. 저걸 왜 밟지? 자기 먹는 걸 남도 못 먹게 하나? 막 이런 질문을 던지고 마지막에서는 웬일일까? 웬 사람인데 심사가 그 지경일까? 라고 말하죠. 이런 의미를 던지는 것은 두 인물의 행동이 표면적으로 유사하지. 둘 다 하나는 사과 껍질을 밟고 얘는 돈을 밟았으니까. 의도는 서로 다름을 드러내면서 도시의 비인간성과 도시 비인간성은 앞에 사과 껍질 짓이긴 사람 그 이면은 누구? 그 돈 밟은 사람 이런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도 맞죠. 다음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에 있는 것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됐습니까? 네, 쉬었다 합시다.